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법망을 살살 피해가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배당을 잘 주고 자사주를 소각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주로 미국과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특히 뭐 영국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번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주말에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고 있죠. 뭐 책을 읽으면 다 좋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생업도 굉장히 바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책을 직접 읽으시는 것 마냥 그냥 최대한 재밌게 옛날 얘기 듣는 것 마냥 그냥 듣고만 있어도 경제적 지식과 이런 상식이 레벨업이 되는,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좀 유식하네 이런 소리 좀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성과 말씀하실 때는 말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코너가 이제 매주 펼쳐지고 있죠. 예, 오늘 설명드릴 책은 부의 흑역사, 니콜라스 섹슨님의, 좀 뭐 발음이 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여튼 이분이 지으신 책이고,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지금부터 재밌는 옛날 얘기를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해드릴 옛날 얘기 뭐냐, 자원과 금융의 저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원의 저주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앙골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앙골라는 어디냐, 바로 여기인데 석유 매장량이 거의 100억 배럴, 네. 다이아몬드 산출량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엄청난 자원 보유국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요거 그냥 캐다가 팔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거의 일 안 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 나라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영화보다 더 비참하죠. 정상적인 국가는 어떻습니까? 보통 자원이 없는 이런 국가들은 세금과 국채 발행 이런 게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주요 요소예요. 정부가 돈이 있어야 인프라도 건설하고 치안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군대도 양성하고 무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이런 세율과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들과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죠. 그게 바로 투표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세금이 굉장히 과도해요, 아니면 정책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특정 정당이 공약으로 세금 낮추겠습니다, 이런 정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하죠. 그러면 선거 때 다수 사람들이 투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맞게 세율이 결정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죠. 근데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오일 머니도 굉장히 풍부하게 막 들어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풍부하게 그냥 캐가지고 팔기만 해도 들어옵니다. 이런 국가에서 한번 정권을 잡으면 더 이상 국민들과 정치적인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감시라든가 뭐 균형이라든가 제도 이런 거 그냥 정권 잡는 순간 전부 다 갈아엎죠.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하나의 성을 쌓아갑니다. 만약에 뭐 시민들이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불만을 토해낸다 그러면은 공권력 동원하는 거죠. 뭐 탱크 가져가고 뭐 비행기 폭격해가지고 그냥 제압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산유국들 있죠. 얘네들이 독재 체제가 나온 이유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문제는 그런 탄압이 계속되다 보면 여기 반기를 드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의 반군을 형성하고 막 송유관 이런 걸 끊어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팔아가지고 군비를 마련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끊임없는 내전이 발생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참해집니다. 뭐 물론 뉴스처럼 최근에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내전도 종식이 됐고 민주주의 정권도 들어섰죠. 근데 뭐 지금 딱히 앙골라에 대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잘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앙골라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상황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그게 아니죠.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오히려 뭐 자원이 좀 부족한 나라, 없는 국가보다 자원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경제 성장도 더 느리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또 내전이라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이건 반드시 오일머니나 다이아몬드 머니가 많은 이런 국가들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에요. 세계적인 금융허브, 바로 영국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는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이런 행정구역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 뭐 금속거래소도 있고 마찬가지로 뭐 보험, 약 5천여 개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 곳에 싹 다 몰집되어 있어요. 뭐 여의도보다 면적이 더 적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 런던에서 1966년에 도심지 한복판에서 빵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저기로 불이 막 옮겨 다니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화재를 대비한 보험사들이 시티 오브 런던에 딱 자리를 잡고 설득을 하러 다닌 거죠. 여러분 화재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업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이 들어서고요. 증권사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게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니까 글로벌 금융사들이 자, 영국 어디에다가 이제 잡지 했을 때 시티 오브 런던 여기에다 하나하나씩 하면서 결국 시티 오브 런던에 가면 모든 금융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곳이 세계적인 금융 허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국가죠.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가 발명되면서 거의 제조업에서 최강국으로 부상했죠. 그래서 대영 제국이 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이 점점 쇠퇴하고 금융 허브는 갈수록 더 커졌어요. 시티 오브 런던은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제조업이라는 건 뭐 당연히 저렴한 인건비가 생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될 수밖에 없죠. 근데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비대해지게 됩니다. 돈 벌 궁리를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해야 될 연구원으로 앞으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애들,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기업을 만드는 기업가가 됐어야 될 애들, 이런 인재들이 다 시티 오브 런던으로 가서 나 돈 많이 버는 금융가가 될 거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인재들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영국의 다른 산업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이 비대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저주, 그래서 금융의 저주다, 그리고 금융의 저주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앙골라나 영국의 경우처럼 자원이 많거나 아니면 금융이 비대해져서 여기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국가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뭘까요? 바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한때 앙골라 지도층은 호화로운 생활에 극을 달렸던 반면에 국민 대다수는 내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했죠. 영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가들의 연봉이 진짜 과도하게 높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인재들이 다 금융으로 몰려가니까 빈부격차는 더 크게 심해지는 거죠. 이 책의 저자 니콜라스 섹슨 형님은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의 저주는 아주 약간이라도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금융의 저주가 없던 시기도 있었냐? 있었습니다. 지난 1944년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까 이게 끝나기 전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각국의 금융 관련된 이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금융 질서를 정했던 회의, 그게 바로 브레튼 우주 협정이고 이때 달러가 기축통화로 부각을 한 거죠. 이 시기부터 한 1947년 이때까지가 금융의 저주가 없던 시기인데 왜 그런 금융의 저주가 없었냐? 브레튼 우주 협정 이후에 국가 간에 돌아다니던 투기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단절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 있는데 독일의 금리가 확실히 높아요. 그러면은 영국에 있는 자본이 전부 독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더 높다, 아니면 프랑스에 투자할 만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프랑스로 자가는 거죠. 아니면 세금이 더 낮다, 그럼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브레튼 우주 협정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만약에 여행을 가겠다, 아니면 제품을 수입을 하겠다 할 경우에 관련 서류를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내야 돼요. 그럼 중앙은행이 이거 승인을 해주면은 파운드화를 이제 프랑으로 교체를 해줘가지고 제품을 수입해 오거나 여행을 갈 수 있었죠. 근데 투기 자본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프랑스 은행의 이자가 영국보다 훨씬 높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은행에 예금해야 되니까 환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이제 답장이 왔다 그러죠. 이런 상황은 1945년에 전쟁 이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왜냐, 각국 정부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엄격히 통제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이 자국에서 돌 때 경제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자본 통제를 하고 나서 각국 정부는 이자율을 자국 경제 정책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자율을 만대로 낮출 수가 없었어요. 낮으면은 자본이 딴 데로 빠져나가니까, 자본 통제가 됐으니까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국의 이자를 조정하니까 경제가 나빴을 때 이자를 확 내려서 경제를 살리고, 좀 과열된다 싶으면 올리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특히 전쟁 이후에는 전쟁 국채를 발행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상환해야 되니까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 미국의 최고 세율은 80%, 영국의 최고 세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99.25%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당시에 특히나 금융 전문가들의 연봉과 교사들의 연봉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인재들이 기를 쓰고 시티 오브 런던의 금융가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게 전체 산업의 성장도 가능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항상 명과 암이 존재하죠. 너무 큰 정부가 거의 독재에 가깝게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자유를 억압해요. 그리고 경쟁과 발전 자체를 저해하게 됩니다. 3년 후인 1947년에 몽펠르랑의 회합을 계기로 신자유주의라 그러죠. 원래 이제 고전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정부에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둬라. 네, 이게 바로 이제 고전 자유주의라면 이제 신자유주의, 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과거 같은 자본 통제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옛날 얘기를 재밌게 들었으니까 저와 함께 이제 여기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시간이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작가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고 조사한 내용을, 특히나 역사적인 부분 우리가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경제와 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우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볼 때 가장 얻을 게 많아요. 일단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 이후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단기간 통제는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벌써 3년 만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가 태동을 했다 이거죠. 금융의 저주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자본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본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요. 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건, 미국 채권 투자하건, 뭐 영국 뭐 어디 투자하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영국에서 나타난 금융의 저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글로벌 자본가들 있죠. 뭐 금융 전문가들의 급여는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만 우리 같은 뭐 일반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예.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쓰고 이제 금융 전문가 또는 자본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요거를 이제 저자의 책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책의 저자 니콜라스 섹슨 형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웬만해선 이런 금융의 저주의 구조로 가는 거 이거 바뀌기 힘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타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책에서 저자는 주주가치의 유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은 영국과 미국 등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낸 수익을 새로운 투자에 쏟기보다는 점점 주주에게 배당을 더 주거나 아니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요. 그래서 요거를 소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니까 주주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수익 본 걸 가지고 그런 거에만 주로 쓴다는 거죠, 점점. 그리고 또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 그러니까 R&D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연관된 사업, 기업들을 그냥 인수합병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사실상 이제 독점의 체제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의 최상위 부자의 5%가 지금 미국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아니면 독점을 만들어가는 이런 행위로 그 5%의 배만 더 불려준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뒤집어서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거 고지고대로 그냥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없으니까. 특히나 독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난 196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 독점을 막으려는 노력은 계속 되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과 금융은 싹싹 피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본력이 없으면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대형 쇼핑몰 있죠. 여기는 철저한 과점이에요. 이런 대형 쇼핑몰로 그냥 걸어 들어가죠.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레버라든가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이런 뭐 초대형 합병회사, 이런 제품들이 싹 진열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이런 제품이고, 또 소셜 미디어죠, SNS. 요거는 뭐 거의 사실상 다들 독점으로 하나씩 다 꿰차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빠져서 살죠.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구글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제 뭐 구글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독점 구조를 가지고 숨어있는 독점세를 우리한테 계속 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독점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 수평 독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주 유사한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경쟁사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확 낮춰서 얘네 재물을 어렵게 만든 다음에 주식을 사들이는 이런 방법이죠. 수직 독점도 있습니다. 대형 제조사 하나가 아주 도매소매상 자체를 다 사버려요. 그러면은 경쟁 업체들이 도매상 소매상에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예 못 팔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수직 독점이라고 하고요. 월마트의 전략도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마을만 중심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독점적으로 이제 다른 슈퍼마켓 같은 거 다 무너뜨리고 지네들이 독점적인 이익을 뽑고 다른 마을로 계속 공략하면서 결국에는 미국 전체를 뒤덮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고, 네트워크 독점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카카오톡을 쓰는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뭐 네이버 라인을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쪽만 이용한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되는 거죠.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독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낡은 법으로는, 반독점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규제를 하려고 해도 법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도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생각에 동조하여서 함께 사회를 바꿔보자, 이렇게 당부할 만큼 굉장히 변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돈 벌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회운동가는 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기 돈이 있어요. 일단 기업 및 금융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반독점 방지법이라는 이런 장애물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독점을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은 영국과 미국 기업들은 특히나 이런 독점으로 얻은 수익, 이런 것들을 배당만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서 이 주주의 재산을 늘리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돈 벌겠구나 딱 싶으시죠? 근데 이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냐? 이게 딱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독점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양극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유력한 인사들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견고한 벽을 계속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아니고, 저자분께서는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바뀌지 않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점적인 세력, 그리고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세력, 그리고 이제 금융이죠. 금융의 저주를 내리는 이런 세력에 함께 올라타는 거죠, 배에.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뭐다? 빈부격차 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런가요? 제가 좀 실망한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좀 배당을 확 늘려가지고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줄 알았더니 주식을 팔죠.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영국이라든가 뭐 유럽 아니면 미국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뭐 적자가 나도 대출을 받아서 배당을 해주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뭐 틈만 나면 자사주 매입하고 막 소각하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독점을 유지하겠다면서 이제 경쟁 기업들 다 인수합병해가지고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점을 만드는 이런 애들. 우리나라에는 뭐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일단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쪽엔 많습니다. 이런 기업으로 잘 투자를 해야 되겠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에 읽은 책 부의 흑역사, 이 책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까? 이건 사실 뭐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왜냐면 뭐 인플레이션도 너무 세지고 우리의 자산 가치는 쪼그라드는데 그거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